217쪽을 보시면 한 필의 토지의 일부라고 돼 있습니까? 있어요? 네, 요것 좀 보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민법 등기법 양축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물건은 물건 하나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존재하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일물일건주의라고 불러요. 하나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일물일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개사는 동사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부동산을 얘기한다면 부동산 전부에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걸 일물일건주의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 물건의 대표주자는 누굴까요? 소유권이죠.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물건,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일물일건주의 위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물건 여러 개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이 4필지가 있다는 겁니다. 4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물일건주의는 하나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소유권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4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하진 않아요. 4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 일물일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일물일건주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만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 이를 일물일건주의라고 불러요. 일부나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물일건주의 위반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중개사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 민법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다 허용이 돼요. 근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다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일물일건주의 위반입니다. 왜 그런지를 좀 보시면 이건 부동산이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2개의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처음에 10억 원을 빌려줬죠. 따라서 채무자 갑에 대해서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도 취득했겠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것도 안 되셔요? 이거 되셔요? 네. 이때 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 을은 열받아서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저당권자가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은 맡길 임자고 의는 뜻의자예요. 그래서 임의 경매라는 걸 신청하는데 이때 이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이 경매 절차는 누구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불러요. 임의 경매 신청을 통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의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부동산은 이제 압류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 압류의 효력은 요 값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요거 빼돌릴 수 있죠. 친구 명의로 아니면 싼 가격으로 후딱 팔아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경매 절차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따라서 값이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걸 압류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변제를 받아요. 이를 의선변제라고 불러요. 배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A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187조에 의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가치가 20억짜리입니다. 10억 원을 빌려줘 갖고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일부만. 만약에 일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요 A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요 부분만 소유권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도 요 부분만 해야 되겠죠. 문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 전제가 되는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도 일물일권주의 위반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경매 절차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은 것처럼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도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위반입니다. 요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값은 을로부터 10억 원에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를 이때는 요구했죠. 이때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니까 그냥 빌려줬어요. 실무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담보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담보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라고 불러요. 이때 요 을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당 잡은 게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을은 일반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갑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인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판결서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집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판결서는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죠. 근데 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채무자 갑이 저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려 버리면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게 돼요. 따라서 빼돌리지 못하도록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 그럼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결정해 주고요. 가압류가 결정이 되면 이제 채권자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 가압류는 일반 채권자가 갖는 등기예요. 저당권자는 이런 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를 등기한 다음에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때 판결서가 나올 거예요. 판결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죠. 강제집행의 방법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는 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는 임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돼요. 판결서를 받아서 강제로 경매 절차를 넘기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로 경매 절차에 넘긴다고 해서 강제경매라고 불러요. 강제집행, 강제경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강제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돼요. 결정이 나면 이제 등기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때 여기 가압류가 됐다고 했죠.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요. 이 가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 압류를 가압류라고 부르고요. 법원이 판결이 난 다음에 하는 압류를 본압류라고 불러요. 효력은 같습니다. 처분이 제한되는 겁니다. 쭉. 본압류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의 경매 절차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임의경매 절차. 이거는 임의경매 절차가 될 테고 이때는 무슨 경매 절차가 될까요? 강제경매 절차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순위에 맞춰서 해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때 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갖춰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압류 등기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요 경락인 A는 요 부분만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면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이때는 일물 일권지 이외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등기 다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가처분도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물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예외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을 인정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 일부도 등기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일물일건주의 예외로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물일건주의 예외로서.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필요성은 뭐냐면 경제적 약자 보호예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물일건주의 예외가 허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약자 보호가 뭐냐면 이건 전부 다 민법의 내용인데요.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5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59년. 그래서 50년대의 생활을 반영한 겁니다. 50년대. 1950년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엄청나게 가난해요. 토지는 없습니다. 직업은 농부인데 농사 지을 토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분일수록 옛날에는 부양해야 될 가족은 참 많았죠. 10명. 농사 지을 토지는 없는데 부양 가족은 많아요. 그러면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서 먹여 살려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그러면 땅을 빌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것도. 그런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일부라도 빌려서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의 토지, 이건 일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려서 농사 짓는 토지는 무슨 물건일까요? 빌리는 토지. 용익물건. 맞아요. 용익물건만큼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용익물건이에요.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 그리고 용익채권도 있죠. 용익채권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 이러한 권리만큼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일부 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다시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물일건주의 위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도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민법에서도 하시죠? 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해를 해야지만 좀 오래 가요. 기억이. 두 번째. 이것도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존재하는데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가, 을, 병, 정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소유라고 불러요. 공유라고 부릅니다. 이때 갑은 4분의 1, 을은 4분의 1, 병도 4분의 1, 정도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지분. 그러면 이렇게 공동소유로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의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똑같이 4분의 1로 나눠서 요거 각 소유, 을 소유, 병 소유, 정 소유 이렇게 소유하는 게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지분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됐다고 봤을 때, 즉 원자 단위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그 원자를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를 해보면 그 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그 점들을 확대해보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소유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게 지분의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즉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그 원자를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보면 이렇게 소유하는 게 바로 지분이에요. 그렇다면 갑의 4분의 1 지분은 토지에 또는 건물의 특정 부분에만 있습니까? 모든 것에 다 있습니까? 모든 것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지분의 개념이에요. 지분의 효력은 모든 물건에 다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요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서 지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갑이 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누구에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A을 병정, A을 병정, A을 병정, A을 병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지분의 처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요 지분은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요 지분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이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니까 저당권 설정 허용되겠습니까? 되죠.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면 저당권 설정도 당연히 허용이 돼요. 왜? 저당권 등기 다음에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C에게 C가 요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따라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정은 D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D는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전세권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D는 요 부분만 사용 수익해야 돼요. 다른 데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지분은 용익적 권리의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개념상.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다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의 특정 부분만을 골라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면. 되셨나요? 따라서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처음부터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가지고 이러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출제됩니다.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책에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 일부고요. 부동산 일부라 하면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소유권이 안 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등기가 뒤따라 나오니까.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얼핏 되셨을까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가 될 때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공시해야 되겠죠. 그 일부를 표현하는 건 뭐가 있죠? 도면. 그래서 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 도면을 등기소에서 알아서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신청인이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을 공시해야 되니까. 전부라고 한다면 도면을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부일 때는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권리의 일부.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 4분의 1, 을 4분의 1, 병 4분의 1, 정 4분의 1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때는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가능합니까? 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네. 가능합니다. 소유권 등기 가능하다면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지분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하나 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을 병정이 소유권자일 때 반드시 소유자 전원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갑 4분의 1, 을 4분의 1, 병 4분의 1, 정 4분의 1 이렇게 등기부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큼은 소유자 전원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분에 대해서. 이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니까 보존 등기만큼은 전원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어려우신 거 맞아요. 이거는 얼마나 어렵냐면 사실은 이거 아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양창수 교수라고 그 사람 논문에서 제가 베낀 거예요. 이 표를. 그래서 아직은 어려우실 거 맞습니다. 근데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217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3번에 한 필지 토지의 일부 있습니까?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보시는데 건물도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맨 밑에 단이란 부분이 있습니까? 전세권, 임차권은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건물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느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허용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차를 따로 안 닿아서 책이 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심화라고 돼 있습니까? 네. 거기 심화의 표가 나와 있죠. 네, 심화에.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20년 전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소유권 저당권. 다른 선생님들이 좀 쑥스러운지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 맞아요. 이것도 써 넣으시죠. 위치 잘 보셔요. 여기는 용익물권 임차권이 앞에 나와 있죠. 표에는. 근데 저는 소유권 저당권을 앞에 넣었죠. 네.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원판인데.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할 사항이 물건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이 있죠. 세 가지 요건 암기해달라고 했죠. 네.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계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왼쪽에다 써 넣으셔요. 정착성, 외계 분단성, 용도성.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이 됐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19쪽에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이 있습니까?
이걸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는 앞으로는 설명하지 않아요. 요 4번의 권리 변동 이것 좀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돼요. 그러면 신축한 자가 소유권자입니다.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187조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인정하는 게 187조죠. 그리고 기타 규정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신축한 건물은 신축한 자가 소유자예요. 기타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갑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87조의 기타 규정에 의해서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187조에 의해서.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자신이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즉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은 공시하는 방법이 뭐죠?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보전등기라는 거예요. 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보전이란 단어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추는 공시방법인 최초의 등기, 이를 보전등기라고 불러요. 다시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이게 뭐라고요? 보전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보전등기를 해야지만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보전등기는 186조에 적용을 받을까요? 187조에 적용을 받을까요? 186조입니다. 아니 7조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에요. 되셨죠? 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존자 안에는 존재하는 소유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니까. 그럼 이 보전등기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다른 권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즉 저당권 보전, 전세권 보전, 지상권 보전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존자 안에 소유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세 번째, 이 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따라서 이 보전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전등기는 좀 세 가지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시험에. 첫 번째,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두 번째, 소유권에서만 사용하는 등기. 세 번째, 보전등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니까 보전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 요 세 가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보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이 된 것을 보전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권능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이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능, 세 번째, 이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소유권. 소유권만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이 권능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완전 권리 또는 완전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 요 갑이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서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설정은 만들 설자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일부 권능을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줄 때 이를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때 요 두 가지 권능을 떼어갖고 을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을은 용의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용의물권이라고 부르고요. 용의물권은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겠네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이 용의물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때 갑은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준다, 지역권 설정해준다, 전세권 설정해준다 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능을 뚝 떼어갖고 을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게 되면 을은 처분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처분물권은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뜻인데요. 이 처분 권능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는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까요?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담보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담보물권, 처분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처분물권. 같은 뜻이에요. 담보물권과 처분물권은 같은 뜻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두 개의 용어를 다 썼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한 10년쯤 전에. 그때는 두 개의 용어를 다 썼는데 지금은 이 용어 위주로 씁니다. 담보에 포인트를 두면 담보물권, 처분에 포인트를 두면 처분물권. 같은 뜻이에요. 담보물권도 어떤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처분권능. 되셨죠? 여기에 해당되는 권리가 뭐가 있죠?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그러면 이 유치권은 뭐 내용은 민법에서 하실 테고 유치권은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이 정한 담보물권입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법정 담보물권? 네, 앞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법정 담보물권의 의미가 뭐냐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담보물권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담보물권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 담보물권인데요.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법률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도 없고 등기도 없으니까 이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권리예요. 그리고 설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행위입니다. 설정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 유치권은 설정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유치권이란 권리는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이건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저당권은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히 그렇고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질권. 이 질권은 이 질이 인질이란 뜻입니다. 권은 권리란 뜻이죠.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불러요.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질을 받아서 그 인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이라고 부르는데 전당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전당포 사장님들은 질권을 갖습니다. 이때 이 질은 인질인데요. 이 인질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산. 그래서 동산을 인질로 갖게 되면 이걸 동산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권리. 권리를 인질로 갖게 되면 이를 권리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산은 등기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질권은 이 권리는 채권, 주식,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이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채권 중에서 일부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채권의 이름을 저당권부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설정자라고 부르고요.
설정을 해주는 자를 설정자라고 부르고 설정을 받은 자를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이렇게 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설정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갖고 다른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설정을 해주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크기와 설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크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면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런 권리들이니까 설정을 해주는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는 설정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크기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때 쓰는 용어가 설정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설정한다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소유권, 을이 취득하는 권리도 소유권. 그런 이관계가 아니죠. 이때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서는 절대 쓸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고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유권 이전. 여기서 이전은 이자가 옮길 이자고 전자는 부를 전자예요. 그러면 이 이전은 뭐냐면 갑이 소유권을 굴려서 을에게 옮긴다. 이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이전이라는 용어는 이전을 하는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와 이전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크기는 어떤 관계? 같은 관계. 그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요 전세권을 고스란히 넘길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전세권 이전. 같은 크기일 때는 이전. 그럼 이 이전은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병의 전세권으로 넘어가죠. 그럼 전세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전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주체가 변경될 때는 이전. 되셨을까요? 이때 전세권의 요 병이 전세권을 취득할 텐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이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내용이에요. 내용. 전세권의 내용인 존속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바뀐 거네요. 내용이 바뀔 때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전세권 변경. 내용이 바뀔 때를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변경. 변경도 아까 주체의 변경일 때는 이전이었죠. 내용이 변경만 변경이에요. 내용의 변경만 변경. 되셨을까요? 내용이 바뀔 때 뭐라고요? 변경.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요 병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 소멸되겠죠. 이를 권리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없어지는 거.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될 때는 말소를 하는 겁니다. 소멸될 때는 말소. 여기까지 얼핏 되실까요? 네. 되시죠? 한번 되셨는지 보죠. 원점.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할 때 어떤 용어를 씁니까? 보장. 이건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고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고 보존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만들어줄 때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설정. 이 설정은 설정을 해주는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와 설정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크기는 반드시 이 관계가 있을 때만 설정입니다. 같은 크기일 때는 뭘 쓴다고요? 이전. 그리고 내용이 바뀔 때는 변경. 그리고 권리가 소멸이 될 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채권자는 변제받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나 또는 임경매 신청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부르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처분 권능은 본질적 속성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 속성인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제한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률에 근거 규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처분 제한이지 처분 금지가 아니죠. 처분 권능을 제한할 뿐이지 처분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이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다른 자에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가처분 등기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에 관한 정보 6가지 뭐가 있었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나마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 보전, 두 번째 처분 제한. 보전에서 3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맞아요?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고 등기부를 개설하는 용어고 보전 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처분 제한이에요. 요즘 가장 핫하게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분 제한일 뿐이지 금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요즘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220쪽을 보시면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이 나와 있죠. 네, 이제는 설명을 안 드려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책을 읽으실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시효치득, 민법에서 하시는 거죠. 점유취득 시효, 아니 점유시효치득, 등기부 시효치득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죠. 이걸 12월 달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테마가 아닙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25쪽에 등기의 효력 나와 있습니까? 있죠? 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불만 있으셔요? 네? 좀 더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좀 어려운 거 하고는 있지만 네, 그냥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어차피 한 번 하고 끝날 건 아닙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그 반복하는 과정을 따라오시면 뭐 틀릴 건 별로 없습니다. 고생하셨고 불토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